갑자기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행동을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 5년 지난 다음에 광화문에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프랑스에서 내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서서 하늘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제가 이렇게 갔지.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내가 광화문에서 하늘을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멈춰서더니 다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부안외동, 남이 논밭 싸면 배도 아프지만 남들이 뭐하니까 쫓아 사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흔히 역사를 교훈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게 진짜 아닐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교훈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한 지독하게 비정한 기록인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진실의 의자에 앉은 정일영 교수는 지식만 전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노력의 신화, 성실함의 신화, 그 이름의 껍질들을 벗겨낼 겁니다. 이 의자에 앉는 순간 호흡은 평소보다 깊어지고 목소리는 자신의 본질에 닿기 위해 낮아질 거예요. 이제 정일영이라는 한 남자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가장 차가운 기록들을 꺼내보려 합니다. 네, 교수님, 솔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죠. 성실하게 살라, 열심히 하면 보답이 돌아올 것이다. 근데 정작 교수님이 본 역사 속에서 이른바 성실한 개미들은 늘 지배층의 사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배운 역사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이 시스템의 부품으로 만드는 소위 가스라이팅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부터 버려야 할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을지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28년 동안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철저하게 제가 살아온 생애 기반을 두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부분 좋은 어떤 특강이라든가 대학 교수님들 보시면 학벌이 좋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은 학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물론 누구나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내가 기본적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학업에서 성적을 받고 어느 정도의 그런 틀 안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과연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이 제가 학생 때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살아보니까 65세가 되면서 이 세상,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공부라는 어떤 지식적인 측면보다 다른 것들이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인간답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였어요. 물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성실하게 살아도 결국 지질이 궁상처럼 살지 않느냐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라도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나마 열심히도 살지 않았다면 훨씬 더 못한 삶을 연유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위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위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또 역시 노력을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어떠한 일이 그걸 발판 삼아 그걸 미래로 내가 발전시켜 나가는데 밑거름이 돼야지. 내가 어떤 일을 실패했는데 내가 이런 점이 부족했으니까 이걸 좀 더 보완해서 다음에 도전할 땐 좀 더 잘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것도 한두 번이에요. 계속 실패하죠. 나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해. 그러면 과연 그게 내 탓일까요? 아니에요. 그걸 내 탓만 하면 내 스스로가 너무 비참해지거든요. 그리고 다른 일에 도전을 못하게 되고 결국 저처럼 소심해지고 사람을 피하게 돼요. 따라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했던 내용은 딱 하나였어요.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너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라. 왜? 요즘 새끼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살긴 다 살아요.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걸 저는 굉장히 추천했어요. 우연히 본 책에서 딱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뇌가 활성화될 때가 언제냐? 멍 때릴 때래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우리 선대인들은 멍 때리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저는 굉장히 멍을 자주 때리거든요. 습관적으로 때려요. 가끔 하루 생활하면서 하늘을 내가 본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지하철을 타면 또는 버스를 타면 모든 사람들은 다 휴대폰을 하고 있어요. 나는 눈이 나쁘기 때문에 당뇨가 있어서 눈이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절대 지하철에서 흔들리는 걸 보지 않아요. 눈을 감고 내가 지금 철질한 바닷가에 있다는 상상을 해요. 그렇게 눈을 감고 한번 나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 1타 강사를 또 경험을 해보셨습니다. 시원스쿨에서 1타 강사로서 많은 학생들에게 인기를 얻으셨고 매년 많은 수입도 통장에 찍혔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남들은 부러워하는 당시에 그 자리를 스스로 걸어 내려오게 만든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잠재적인 불안감이에요. 제 의지든 아니든 간에 저는 유학이란 곳을 갖고 10년 가까이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없는 머리로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따서 박사학위라는 종이장 하나 갖고 돌아왔어요. 저뿐 아니라 공부를 했던 사람들의 최고의 꿈은 뭘까요? 네, 대학 교수예요. 그렇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종종 받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정도 직장에 나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넉 달을 쉬어요. 근데 월급을 줘요. 자, 물론 교수님들은 얘기하세요. 내가 그냥 노는 게 아니다. 연구하고 작업을 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저는 안 해봤나요? 저도 1년에 논문 8편까지 써본 사람이에요. 책 50권 출판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저는 지금 교수가 못 됐거든요. 제가 어디서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교수가 정말 되고 싶었던 이유는 2가지예요. 하나는 편하게 돈을 많이 벌면서 먹고 살고 싶었어요. 존경을 받으면서. 또 하나는 제 삶의 모토인 저희 어머님이 지금 97세신데 어머님이 모시고 엄마 여기가 엄마 막내 아들이 다니는 학교야 라고 어머니에게 자부심을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올해가 제가 65세예요. 이제 끝이에요. 평생 그 기쁨을 제 어머니께 못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눈이 잘 안 보이시는 제 어머니가 제가 나오는 모습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각종 유튜버부터 시작해서 방송까지 가리지 않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틀어놓고 어머니랑 앉아서 저기 엄마 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즘 제 낙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출연하고 있고요. 물론 교수가 못된 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한테 있겠죠.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약간 아쉬움 같은 건 남아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작년에 유튜브 출연을 계기로 많은 분들께 알려져서 지금 현 시점에서 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도 받고 계십니다. 스스로 지금까지의 모든 삶, 모든 시간을 다 돌아보았을 때요. 나 정일영, 내 스스로 내가 가장 고백하고 싶은 지옥은 무엇이었나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죽는 그날까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죽고 나서 내세가 있다면 넥스트 라이프가 있다면 그때서도 아마 그럴 텐데 제가 교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비단 저뿐 아니라 다른 수많은 강사들도 있지만 가끔 그런 회의를 많이 느껴요. 어떨 때 느끼냐면 자기 비하 같은 게 돼요. 저 사람은 나보다 인성도 별로 안 좋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교수를 하고 있어요. 야, 너는 저 사람부터도 못한 존재야? 라는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는 정말 괴롭더라고요. 제가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이 괴로움은 내가 지워야지. 레드선 하고 내 의지로 스스로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패, 좌절, 고통은 계속 남아있어요. 다만 그것보다 다른 쪽으로 내 신경을 돌리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수히 다른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최소한 노래를 부르는 락을 부르는 3분 50초 동안은 제가 좌절했던 그 이유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책을 쓰는 순간만큼은 그 순간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네가 겪었던 슬픔과 좌절을 네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어. 극복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성인이 아니에요. 따라서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극복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또 다른 가능성을 내가 노력해서 찾아가는 길이에요. 그걸 학생들에게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당장 네가 걱정하고 있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방학 동안 2달 동안에 할 수 있는 거, 증을 딸 수 있는 거, 컴퓨터 자격증이 됐든 무슨 자격증이 됐든 그거에 전념을 해. 그러면 그 2달 동안은 넌 시름을 잊어버릴 수 있고 그걸 증을 따면서 너 스스로에게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했던 방법이기도 해요. 프랑스에서 10년을 보내셨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프랑스에서의 10년 유학 그리고 석박사 학위 이 경험을 가진 분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나 프랑스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나라 같거든요. 어떠세요? 프랑스에서 공부를 한다는 건 지옥이에요. 왜 그러냐면 각 나라마다 특성이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석사를 들어갈 땐 지도교수를 정하거든요. 그리고 박사도 지도교수를 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논문 주제를 정하고 논문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프랑스 대학은 대부분 교수들이 타치를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프랑스 대학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들어가긴 입학하기 쉬운데 졸업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년도 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독촉을 안 해요. 교수들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 방식이 우리와 너무 달라요. 우리는 아무리 대학이라지만 말이 좋아 상아탑이지 수업 방식을 보면 고등학교 때랑 큰 차이가 없어요. 교수가 들어와서 출석 부르고 난 다음에 칠판에 가득 판서를 해요. 그리고 판서가 끝나면 다시 지우고 또 판서를 해요. 그리고 시험이 되면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암기해서 써요. 왜 그러냐면 어떤 주제를 던져주고 주관식으로 그거에 대한 너의 생각을 써라. 제가 초창기에 많이 냈던 방식이에요. 그때 성적 이의 신청이 엄청나게 들어왔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제에 대한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프랑스에서 공부를 할 때 정답이 없어요. 모두가 다 예스 할 때 나는 노라고 썼어. 그리고 왜 노인지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면 교수가 봤을 때 그게 합당해. 그러면 점수를 줘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공부할 때 초중고 대학까지 성적이 지질이 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좌절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프랑스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박사학위를 받아보니까 대한민국 교육 방식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교육 방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의문을 갖고 의심을 하게 되고 그 주제가 그게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찾아봐요. 즉 팩트 체크를 내 스스로 거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깊어져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회 자체가 생각이 깊어지는 사회가 돼요. 즉 굉장히 어떤 하나에 대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동하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거에 결코 넘어가지 않아요. 프랑스 TV에는 우리나라와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드라마가 거의 없어요. 대신 대담 프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뭐든지 무슨 얘기를 하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배워서 한국에서 왔을 때 그런 사고방식들을 학생들에게 주입해주는 환경 분위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가 외국에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왔건 한국에 들어와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ABCD예요. 내가 배운 그 새로운 사고력이라든가 문학을 또는 어학을 지식을 전달할 장이 열려있지 않아요. 그게 너무 슬퍼요. 그리고 마친다는 게 너무 슬퍼요. 제가 딱 한 번 제가 배웠던 언어학이라는 기초 장르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26년 만에 한 학기를 했었는데 텍스트를 프랑스어를 갖고서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프랑스어니까 단어를 다 찾아야 되고 언어학이니까 용어조차도 생소해요. 하지만 일단 수업에 들어와서 제가 그 한 문제를 읽어주고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얘기해줘요. 그런데 문장마다 Y가 들어가요. 이 문장이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게 왜 이럴까? 라고 그거에 대한 문장을 쫙 해석해줘요. 수업 끝나고 나서 강의평가라는 게 하거든요. 그런데 조교가 선생님 그 언어학의 이해라는 과목 강의평가 제일 좋았대요. 학생들이 뭐라고 썼냐면 수업하는 동안 내내 너무 힘들었대요.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내 머릿속에 뭔가가 채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수업에 들어가서도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의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고력을 기본적으로 채워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금 이제 끝나게 된 이 마당에. 예, 우리나라는 여전히 객관식 시험처럼 자, 이 나이 때 이렇게 되면 이때 취직해야 돼. 취직했으면 요때쯤 전셋집 하나 해야 돼. 요때쯤 이제 결혼해야 돼. 이때쯤 회사에서 이 정도 위치로는 가야 돼. 이거 다 그냥 딱딱 있단 말이죠. 근데 정말 그게 없습니다. 왜? 이거 말하기 시작하면 괴짜 취급을 당하고 그게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에는 남의 시선에 의해서 제가 평가돼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제가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잠깐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했었어요. 왜? 그게 경험이니까. 그래서 한국에 가서 이제 강단에서면 애들한테 얘기해줘야지. 그래서 뭐 적선도 해봤고, 샹젤리제 거리에서 구걸도 해봤고, 지하철 안에서 기타도 치면서 돈도 벌어봤어요. 그리고 길가에 가다가 갑자기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행동을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 5년 지난 다음에 광화문에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프랑스에서 내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서서 하늘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제 갈 길 갔지.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내가 광화문에서 하늘을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멈춰서더니 다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부안회동, 남이 논밭 싸면 배도 아픈 거지만 남들이 뭐 하니까 쫓아 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유식한 표현으로 보면 제가 우연치 않게 고대학에서 글쓰기를 가르치다가 그 글쓰기 교재 안에 있던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인데 그 사냥꾼의 사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냥꾼이 돼요. 누군가를 A라는 사람을 집단이 공격을 해. 근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억하 감정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공격해요. 사냥꾼이 돼. 왜?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편을 들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또 공격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어도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어쩔 수 없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옛날엔 뭐 그럴 수 있었지만 옛날에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는 정신이 너무 강했어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지하철을 타봐도 노인이 앞에 있는데 앉아서 휴대폰 게임 하는 거 저희 때는 못 앉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나 당연하고 서 있는 노인들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에게 불편이나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에게 의식적으로 누가 나에게 피해를 가하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디펜스를 해야 되고 나도 그럴 정도로 남을 배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많이 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책을 읽는 거예요. 어느 발표에 나왔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장편, 중편 책을 소설을 못 읽는데요. 왜? 짧은 거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책을 보다 보면 첫 번째 인내심이 늘어요. 끈기가 늘어. 그리고 오기가 생겨. 도대체 이런 얘기 끝에 무슨 얘기가 있을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가요. 요새 챗 GTP인지 뭔지 다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뭘 우리가 해요? 아니야. 그 지식은 내 게 아니에요. AI 거지. 누가 툭 찔렀을 때 바로 나올 수 있는 지식이 내 거죠. 그러려면 내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인생이라는 거친 무대 위에선 우리에게 정일영 교수는 이렇게 외칩니다. 가짜 낭만에 속지 마라. 네 실력을 믿고 너만의 목소리로 샤우팅하라. 오늘 밤 여러분의 아카이브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편집본인가요? 아니면 부족해도 당당한 나만의 원본인가요? 지금까지 디 아카이브, 저는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